평양의 밤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저는 평양의 핵심 권력층, 그 화려한 금빛 세장 속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자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의 핵심 간부였고 저는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제가 본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거대한 감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핏빛으로 얼룩진 명단이었지요. 아버지는 당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피와 눈물을 담보로 금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반 속에는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의 이름도 평생 인민을 위해 헌신했다던 동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는지, 아버지가 왜 평양의 최고급 사치품을 독점하며 호의호식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손이 떨려오더군요.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들이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단순한 딸이 아니라 다음번 거래를 위한 상납품으로 점 찍어두고 계셨습니다. 평양의 높은 분들께 제 몸을 바쳐 더 큰 권력을 얻으려는 추악한 계획,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살기 어린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거리, 저 수많은 불빛 중 제가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껏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결국 시체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니요. 아버지의 인기척이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고독 굽소리가 하나 둘 셋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저의 남은 시간을 깎아먹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표정을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심장은 벌써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번에 평양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분께 제가 직접 대접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 손님이 누구인지, 그 대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저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선택의 여지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는 대신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평생을 지켜온 박철진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문을 부수듯 들어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의 그 화려한 유학 시절은 이제 제게 꿈만 같습니다. 베이징의 명문대 캠퍼스를 거닐던 제가 지금은 단둥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눈을 피하려면 가장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건 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고급 양복을 벗어던질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더군요. 평양에서 가져온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는 이제 기름때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연탄재를 손으로 집어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마치 꽃제비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손끝 밑에 검은 때가 끼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눈을 찌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꾹 참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라는 건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더군요. 창고 밖에서는 낯선 게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 감시망이 여기까지 좁혀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제 뒤를 쫓던 그림자가 저 문 밖을 서성이는 것만 같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제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그리움마저 사치였습니다. 살아서 국경을 넘어야만 언젠가 다시 그분들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 장유이와의 첫 접촉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코를 찡긋거리며 비웃더군요.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변신했는지 그가 툭 던진 낡은 손바지를 받아들며 알 수 있었습니다. 장유이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라고. 내일 새벽 압록강 수위가 낮아질 때 움직일 테니 죽은 듯이 있으라고요. 그는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대학생 나리께서 이제는 쥐새끼처럼 굴러먹게 생겼다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손바지를 껴입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간간히 비치는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고 지나갈 때면 저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저 강을 건너면 정말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강물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까요? 장웨이가 남기고 간 낡은 지도 한 장을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어 빛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이름 대신 꽃제비라는 가면을 단단히 고쳤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의 바람은 칼날보다 매서웠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제 심장 소리는 강물이 얼어붙은 얼음장 아래를 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급한 고함과 컹컹대는 사냥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금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발밑에 놓인 살얼음판은 언제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들리는 쩍 하는 소리에 저는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저강 건너편 저토록 가까이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별처럼 느껴지더군요.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라는 게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발을 헛디뎌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다면 내 이름 석자는 그저 반역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는 그 비참한 존재감의 소멸이 더 무서웠습니다. 얼어붙은 강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섰을 때 푹 끼쳐오는 찬바람 끝에 고향집의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끓이시던 구수한 강냉이 죽 냄새,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마당에서 팽이를 치며 웃던 소리 말입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눈물나게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내일의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시절이 지금 이 살얼음판 위에서는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환영으로만 보였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그 얼굴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되돌아가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제 죄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함께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뒤편에서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강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눈부신 빛이 제 몸을 스칠 때마다 저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가슴팍을 파고들어 폐부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요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냐? 멈추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들의 살기 어린 외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몸은 고향의 기억을 뒤로하고 눈앞에 펼쳐진 저 낯설고도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혹은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 하나를 붙들고 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계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으로 넘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지옥이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뒤에서는 저를 죽여야만 자기들의 안위가 보장되는 아버지 박철진의 암살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고, 앞에서는 공안의 촘촘한 검문망이 숨통을 조여오더군요. 설상가상으로 만난 탈북민들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굶주림에 헐떡이는 동포들을 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 길이 결국 저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길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매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저 역시 그 척박한 땅에 걸음이 되거나 다시 아버지의 소나기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낡은 폐가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거친 중국말이 고막을 파고들더군요. 공안들이 집집마다 문을 부수며 수색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썩은 집더미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쥐새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움직임 하나에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아버지의 수하들이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안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이중의 덫에 걸린 꼴이었지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딸이라야 한다고.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의 대가가 동포들의 피와 제 자유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면 저는 차라리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암살조 중 한 명인 김철수의 목소리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튀었겠냐?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서 머리통만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 무미건조한 명령 속에 제 인생이 단 몇 줄의 보고서로 정리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 짐승처럼 살아야 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잡히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겠지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창틈으로 비치는 달빛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이제 발소리가 문턱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집더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응시하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들이 제 숨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그리고 제가 무사히 이 문을 박차고 나가 저 멀리 있는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말입니다. 다음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창문을 깨뜨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변방의 낡은 여관방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매캐한 석탄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만 맡으면 여전히 고향의 삭막한 겨울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히곤 하죠. 장외인은 식탁 위에 놓인 위조 여권 2개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피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당장 공안에게 신고하겠다는 거였죠. 그 인간의 눈동자엔 사람의 온기라곤 없었습니다. 오직 돈, 그리고 자신의 안위뿐이었죠. 저는 찐짓 태어난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생짓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 선생,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저를 배신하고 공안에게 넘긴다면 그건 당신의 앞날까지 같이 묻어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가진 건 이제 목숨뿐이지만 그 목숨이 당신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습니다. 살기 어린 위협이 아니라 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언어였죠. 장웨이가 멈칫하더군요.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아버지 보이부의 서슬퍼런 감시망 속에서 저를 탈출시키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죠. 늑대 무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먼저 늑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장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당신의 뒤를 봐주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국경을 넘지 못하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먼저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비굴하게 웃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그가 가진 공포를 제 방패로 삼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인맥도 그가 가진 정보도 제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국경의 차가운 강물 속에서 이름 없는 시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저 멀리 자유의 땅이라는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장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새벽 안개 자욱할 때 출발하자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비로소 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너무나 덧없더군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멀리서의 사이렌 소리가 제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나던 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끝내 울음을 삼키며 제 손을 꼭 쥐어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손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지옥 같은 밤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장외이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저는 품속에 간직한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가올 내일의 전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저 국경 너머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방이 우리의 마지막 은신처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마치 우리 목숨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말이지 저 산 너머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참 야속하게도 꼭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국경을 넘기 직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총구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서늘함이란 지금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제 아버지가 보낸 암살조였습니다. 저를 잡아서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지요. 팡 하는 총성과 함께 정적이 깨졌습니다.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 영철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쓰러지더군요. 영철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는데 그 뜨거운 온기가 차가운 대지를 녹이는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철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고통스러운 신음 사이로 새어나온 어서 가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뒤로하고 돌아서야 했던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살기 위해 총을 쥐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펜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손으로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과 화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비명과 거친 숨소리가 뒤엉켜 지옥도가 따로 없더군요. 아버지가 보낸 그들은
제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죽여야만 하는 냉혹한 사냥꾼일 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피로 끈적거렸습니다. 제 피인지, 죽은 동료의 피인지, 아니면 저를 쫓던 자들의 피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밭을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라는 존재가 가진 비밀을 묻어버리기 위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내 손에 묻은 핏값으로 비로소 얻어지는 아주 무겁고도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국경지대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영철이의 싸늘한 시신이, 앞을 보면 제가 도달해야 할 자유의 땅이 보였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에 울음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삼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경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이 제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아픔을 내려놓고 인간답게 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 남겨진 그 핏자국들은 평생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을 것임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총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통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 역시 저 눈밭의 일부가 되어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저는 다시금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남은 것도 없는 이 길 끝에 정말 제가 바라던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참으로 요란하더군요. 두만강을 건널 때 보았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리워질 만큼 여긴 온통 눈이 시릴 정도의 불빛뿐입니다. 처음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었을 때만 해도 이제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그 척박한 북녘 땅의 겨울보다 더 시리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원 울타리를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역 광장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가는데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군요. 북에 있을 때는 길가에 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나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져 늘 어깨를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보이부원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던 그 공포가 뼛속까지 박혀 있어서일까요? 여기선 아무도 나를 해치려 하지 않는데도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고 골목길을 지날 때면 벽에 바짝 붙어 걷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섞인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향집 안방에 앉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옥수수 죽 냄새가 코끝을 스치듯 환각이 일때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국경 경비대의 총구를 피해 진흙탕을 기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자유라는 게 참 묘하지요. 몸은 쇠사슬에서 풀려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압록강변의 철조망에 걸려있는 기분입니다. 함께 넘어온 동무들은 하나둘 제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적응을 잘해서 남조선 사람처럼 웃으며 살지만 저는 그 웃음소리가 때로는 비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쏟아져 나온 이름 모를 음식들을 보며 굶주림에 지쳐 풀뿌리를 캐먹던 그 시절이 떠올라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기도 하지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면 다들 눈빛이 변합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지요.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저를 온전히 한 사람의 이웃으로 봐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 말투를 듣고는 힐끗 쳐다보더군요. 순간 저는 몸을 굳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걸까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명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고 피를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이 화려한 자유의 도시에서 저는 이름 없는 유령으로 떠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잠에서 깨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번쩍입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남조선에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었겠지요. 이 차가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밤을 지새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강을 건넜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을요. 내일은 조금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낯선 도시의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렵니다. 언젠가 이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아픈 기억을 덮어줄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묵묵히 저만의 보폭으로 걸어갈 생각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언젠가 저도 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진심으로 웃으며 누군가의 이웃으로 불릴 날이 올지 말입니다. 이제 저는 리설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저 이름 없는 한 명의 증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이제 화려한 비단 옷 대신 낡은 셔츠를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이제 이 작은 방에서 마이크 하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밤마다 들리던 그 서늘한 바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목소리를 내어 뱉는 순간 목숨이 날아갈까봐 숨을 죽여야만 했지요. 이제 아직도 눈을 감으면 두만강의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시커먼 물결이 보입니다. 이제 발을 디딜 때마다 쩌적 하고 갈라지던 그 소리는 마치 내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대의 고함 소리, 짐승처럼 짖어대던 군견들의 울음소리 말입니다.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오던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조차 얼음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나 자유의 땅에 와서도 저는 한동안 그 침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북에 남겨진 내 가족과 동무들이 당할 고초가 눈앞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방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대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첫 문장을 떼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떨려왔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고향집 앞마당에 심어두었던 들꽃 한 송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왜 굳이 위험을 자초하느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과거와 대면하고 그 아픈 기억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놓았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증언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내 목숨을 건 마지막 외침입니다. 저들이 감추려 했던 그 지독한 어둠을 이제는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제가 겪었던 고문과 굶주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듯 그 처참한 현장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 증언은 살아남아 저 차가운 북녘 땅에 작은 틈을 낼 것이라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억센 풀들도 몸을 숙이지만 결국 봄이 오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우리네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뱉어내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그 침묵의 성벽을 무너뜨려 보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저 진실만을 쫓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찾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진짜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제